네, 오늘 함께 하실 5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신정현 경기도의회 의원, 장해찬 평론가, 김주영 리얼미터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앤이슈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전격적인 사퇴를 두고 도대체 막후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었을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제요. 조국 전 장관은 아주 바쁘게 마지막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준석 최고위원, 어제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사퇴 가능성을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 당시에는 무엇을 근거로 두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사실 지지율 하락이라는 것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냐라는 걸 봤을 때 여당 입장에서는 총선 앞두고 상당히 뼈아프지 않았을까. 지지율.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번에도 실제로 저희가 논의한 뒤에 그러니까 목요일과 금요일에 걸쳐가지고 두 가지 큰 변곡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장관과 KBS 간의 어떤 설전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떤 의혹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사안의 크기로 봤을 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은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하락 국면에 있어가지고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반전을 이끌어낼 정도는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 하락 추세가 여권이 생각해보면 가팔랐고 그래서 월요일쯤에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여권에게는 호의적인 기사들이나 상황들이 발생을 했지만 그게 반영이 안 됐다. 그만큼 심각했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장관의 결심이었다는 것이 강기정 수석의 설명입니다. 거기에 좀 부연되는 인터뷰가 나왔는데 아내에 대해서 좀 문제가 생겼다. 인터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개골이 앞에서 뒤까지 이렇게 금이 갔습니다. 두개골 골절상을 당해서 사실 평상시에도 심각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자주 아팠고 자주 누워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도. 그런데 최근에 며칠 전에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더 끌 수가 없다. 그래서 자신의 결심을 앞당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청와대의 공식적인 설명은 조국 장관의 개인의 판단이었다. 그런데 그 판단의 이유가 뭐냐? 하나 볼 수 있는 게 주진우 기자하고 조 장관하고 친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아내가 아프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병명이 등장을 해서 진단을 받은 이후에 그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는 추측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 한 2달 정도 이후에 했을 때 상당히 이제 그 도륙이라는 말 정도로 개인적으로는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사기단으로 이렇게 취급받으면서 온 국민의 비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많이 조금 어떻게 좀 참았다고 해야 되나 그 견뎌냈었는데 월요일 날 이제 검찰 개혁 방안을 이제 발표하고 나서 개인적인 생각은 가족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타임 스케줄이 본인에 있어서는 이제는 본인의 역할은 이 정도라는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고요. 저도 그날 1시 정도에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분들도 막 전화가 와서 이게 이제 진짜 엠버고가 맞는 것인지 물어봐서 저도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워낙 이제 가짜 뉴스라기보다는 잘못된 뉴스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한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 장관이 조금 이제 스스로가 진단하고 스스로가 판단하고 스스로가 선택했다라고 이제 판단되는 거죠. 장해찬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분석을 해요? 그만큼 전격적이었다는 게 그게 개인적인 심경의 변화가 아니면은 주변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정도 입장을 취하면 새어나오게 되는데 그건 없었단 말이에요. 사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의원은 아니잖아요. 범여권이긴 하지만. 그런데 사퇴 이전에 무슨 말을 했냐면 11월까지 안 갈 것 같다. 며칠 내로 정리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을 본인이 직접 했어요. 사퇴 발표 이전에. 그런 말은 무엇이냐? 뭔가 사실이 공공연하게 수면 위로 전해진 것은 아니지만 물밑에서는 청와대와 여당 고위 지도층 간의 기류 변화는 감지되었던 것 같다. 암암리에. 네, 그리고 조국 장관이 법무부나 대검 등에는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안 알렸던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전날 청와대에 들어가서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고 그리고 아마도 여당의 최고위 지도부들과는 사전 교감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물론 일부 보도에서 말하는 것처럼 청와대에서 날짜를 찍어주고 이 안에 골라서 사퇴하시오. 이런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법무부 장관 자리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것인데 본인이 하루아침에 그만둔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정경심 교수 건강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했을 때는 그것보다 아까 이준석 최고가 말했던 여론조사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것들. 예. 그리고 이번 주 중으로 조국 장관의 남동생과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신병 처리가 거의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구속영장 재청구 그리고 검찰 수사. 그렇죠. 그리고 예.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건강이라는 변수가 남아있지만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예. 아무리 본인과 관련이 없더라도 현직 법무부 장관의 직계 가족들이 구속영장 청구가 되고 혹시나 발부가 되는 예. 그리고 만약 자신도 참고인으로 소환이 되는 초유의 사태 그런 역사적인 어떤 첫 번째 나쁜 선례를 자기 이름으로 남기고 싶지 않은 확률이 대단히 큰 것 같고요. 국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 법무부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국감에 출석하는 것 역시나 위증을 하게 될 경우 실형까지도 가능한 그런 형법상 처벌을 부담이 받기 될수 때문에 있죠. 예. 상당한 부담이 작용해서 결국에는 어제 사퇴라는 선택을 예. 내릴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아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신정현 의원께서 예. 일단은 그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날짜 3개를 주면서 예. 하나를 태기를 했다. 그런데 글쎄요,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 정도 이렇게까지 하면서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유도했을 가능성은 일단 좀 낮아 보이긴 하지만 청와대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흐름은 있었을 거란 생각은 좀 들거든요. 저는 이렇게 날짜까지 정해주면서 조국 전 장관에게 언제 퇴진할 것이냐라고 압박했다라면 사실 이거는 청와대에서 할 범위를 벗어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앞서서 우리가 여러 기사를 통해서 봤지만은 청와대 내부의 핵심 인사들도 그리고 또 당내의 또 대표와 또 원내대표까지도 사실은 이 내용들을 사실상 당일날 들었을 만큼 이게 매우 보완된 과정에서 보완이 유지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이런 날짜까지 정해놓고서 한다라는 이 과정에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 유출될 확률이 높았었고요. 이걸 누가 말했냐고 보니까 이게 친문 핵심 의원이라고 해가지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요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마 그 여당이나 또 청와대 자체에서는 매우 이게 신뢰할 수 없는 이 예. 정보를 가지고 이게 또 본질을 또 흐트러뜨리는 예. 이런 기사로서 지금 좀 보게 만드는 것 같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 제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한겨레 신문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일단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한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장관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 수사가 과정이 있으니까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이제 국회의원은 일을 하자라고 한 것이고요. 그 박지원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던 12월 사퇴 이야기는 이제 관점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 관점에서 내년 예. 총선이 4월 15일이다 보니까 아마 예. 조국 장관이 이제 장관직을 벗어나고 이제 총선에 임하는 게 12월에 예비자 후보 등록일이 이제 12월이다 보니까 예. 그런 식의 정치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예측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조국 장관이 총선을 위해서 이렇게 타임테이블에 맞게 했다고는 좀 보기 힘들지 않겠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뒤에 이제 준비돼 예. 있으니까. 하나 이제 여러 지지율 말씀을 하셨는데 광화문과 서초동 두 군데에서 집회가 일어났는데 여론의 흐름이 거기서 어느 변곡점을 맞은 건 아니냐. 당시에 좀 영상을 좀 보고요. 얘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조국 장관께서는 계속 이 촛불을 지켜보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셨어요. 그동안 계속 그런 고민은 있어 왔다는 말씀만 드릴게요. 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으실 겁니다. 더 중요하게는 국민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새가시 하듯이 집회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김주영 기자, 거기서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중도층이 더 지지하는 듯한 조사가 나오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듯한 양상이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중도층의 이탈이 두드러졌죠. 예. 그래서 2주 연속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10월 2주차 주간 집계가 3.0%포인트 하락한 41.4%가 나왔고요. 예. 그에 비해 부정평가는 3.8%포인트 상승한 56.1%가 나왔습니다.
긍정평가는 최저치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는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요. 취임 후 처음으로.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 진보층의 긍정평가, 핵심 지지층이죠. 진보층의 긍정평가가 70% 초반으로 이제 하락했고 70% 중반으로 하락했고 네. 그리고 보수층의 부정평가는 80% 이상으로 상회하면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중도층이 9월 4주차부터 10월 2주차까지 약 11%나 빠지는 그런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빠진 거예요. 중도층 맞습니다. 지지율이. 네네. 조국 정국과 관련해서 예. 한 3주 단위로 이렇게 이게 가시적으로 빠진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서재현 부대변인께서는 검찰 수사까지 보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했지만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러면 당연히 여당의 지지율도 빠지게 되는 거고 총선을 앞둔 현직 의원이나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그게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뭐 김주영 이사가 저 부연에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사실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를 보면은 여론조사 회사마다 절대적 수치는 다르지만은 두드러진 추세가 뭐였냐면은 보통은 4점 척도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잘한다, 매우 잘한다 이렇게, 네. 못한다, 매우 못한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아주 부정 여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히 2점 척도로 보면은 50대 몇 40 이렇게 보곤 하지만은 매우 못한다의 비중이 올라가는 것도 사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당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조국 장관 사태가 끝난 이후에 어느 정도 자연적인 회복도 이제 있을 것이라고 했던 지지율이 만약에 매우 못한다층이 굳어지게 되면은 예. 그 굳기가 굳어지게 되는 순간부터는 회복이 안 되는 탄성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용수철도 예, 예, 너무 예, 땡기면은 다시 안 돌아가는 순간이 오잖아요. 예. 박근혜 정부 때도 보면은 민중 총궐기 중에 등의 어떤 대규모 집회를 거치면서 아주 매우 못함이 굳어지는 상황 속에서 탄핵이 터졌기 때문에 탄성이 상당히 줄어든 상태에서 이제 정권이 위기를 맞았던 것인데 최근에 민주당 쪽의 전문가들과 제가 얘기해봐도 뭐 단순 수치가 예. 5대 4로 나오냐 이런 것보다 무서웠던 거는 매우 못함이라는 그러니까 정권에 대해서 과거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보면은 모든 게 노무현 때문이다라고 말할 정도로까지 돌아섰던 민심 그런 게 가장 무서웠던 것이거든요. 그것이 형성되는 걸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여당이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좀 그러니까 이준석 판단합니다. 최고께서 여론조사를 보는 한 포인트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너무 굳어버리면 조국 장관 정국이 끝났을 때 이 여론이 돌아오기 힘들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은 탄성이 꽤 높은 지지층이었기 때문에 뭐 대북 행보나 이런 것들로 자주 회복되는 모습을 저희가 봐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이번은 약간 다르다는 위기감이 여권 내에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럴 네, 수도 이준석 있고 최고가 할 수 말씀했듯이 예. 지금 조국 정국과 관련해서 8월 2주차부터 모든 조국과 관련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이슈랑 대통령 지지율에서는 매우 잘함과 매우 못함,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거든요. 그래서 부정평가가 56%였는데 매우 못함이 40% 중반까지 나오는 그리고 못하는 편은 10몇 %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양상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권에서 그거를 강건을 불구경할 수는 없을 테고 누군가는 건의를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해찬 대표하고 이낙연 총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두 분 말고는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이 네. 부분은 당에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이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에 총선에 대구 동구갑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 민심이 거의 뭐 제가 작년에 동구청장 후보로 나왔을 때는 한 33%까지 받았었는데 지금 민주당 한 20%, 한 15% 어떻게 그래요? 보면 민심이 돌아섰다. 그래서 이게 총선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지만 민주당에서 걱정 안 한다고 하면 이게 거짓말인 것이고 그렇겠죠. 예. 단지 만약에 조국 장관이 이 시점에 사퇴를 시키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갈 것인가 이렇게 보는 뭐 저도 그렇고 그러진 않다. 왜냐하면 예. 이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잖아요. 그리고 내년 총선에 있어서는 물론 정당의 지지율도 있지만 개인의 어떤 정당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모습에서도 유권자들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고 예. 이런 것으로 만약에 정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내년 총선 승리를 한다고 하면 조국 장관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계속 끌고 갈 이유는 더 없었던 것이죠. 사실 그 부분이 예. 저희가 참 궁금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일단 당에서는 글쎄 시기를 몰라서 좀 놀랐을까요? 박주민 의원의 좀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은 좀 놀랐고요. 워낙 갑작스러워서 소화가 다 안 되더라고요. 저는. 언론이 발표하기 한 20분 전쯤, 뭐 그때쯤 당에는 제가 이제 어제 고위전략회의 말씀하신 대로 참석해서 여쭤보니까 다들 모르고 있었다 그러시고 뭐 당대표님조차도 상당히 놀랐던. 그러니까 일요일날 검찰개혁 관련된 고위당정 회의가 있었죠.
그때 제 옆자리에 계셨을 때도 전혀 저는 그런 김새를 못 느꼈거든요. 그리고 워낙 검찰개혁 관련해서 향후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고, 저도 이제 관련돼서 질문도 드리고 그랬었었는데, 하여튼 좀. 사퇴 소식에 이해찬 대표까지 놀랐다. 혹시 이게 장해찬 평론가님, 사퇴 자체가 아니고 이 시기 때문에 혹시 놀랐던 건 아닐까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요. 지금 민주당 당원 게시판을 보게 되면 이해찬 대표가 사퇴를 건의한 것 아니냐면서 당비 돌려달라는 당원들의 게시글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해찬 대표가 표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이 이해찬 대표와 지도부를 성토하고 있는 현상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박주민 최고위원의 이 말이 진실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 전 장관 사퇴 이후에 분열 양상을 띌 수 있는 민주당 내 어떤 당심을 바로잡기 위한, 다독이기 위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사태 이유를 전망해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과제는 일단 분열을 막는 겁니다. 친조국, 그리고 강성 친문 성향의 당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에도 이재명 경기지사의 거취를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 많은 대립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조국 전 장관의 사태에 대해서 여전히 좀 수용하기 힘들다,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이 책임은 이낙연 총리나 특히나 이해찬 대표와 같은 지도부에게 돌리는 양상이 나옵니다. 이 분열 국면을 어떻게 잘 수습하느냐가 포스트 조국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조국 반대라는 소기의 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국회에서 야당으로서 얼마나 대안을 제시하고 또 협력할 것은 협력하느냐가 포스트의 과제인데, 바로 지금 또 다른 반대, 공수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부터 해서 자꾸만 장애로 가는 것에 좀 재미 들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포스트 조국 정국에서 아직까지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모두 다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